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서양 전통 철학, 서양 전통 사상에 있어서의 자연 이해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적 우주론이라는 제목으로 2회에 걸쳐서 강의를 맡게 된 이문교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일단 첫 번째 강의에서는 좀 방대한 범위인데 서양 전통 사상에서의 자연 이해에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편과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또 생략하기가 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와 뉴턴의 자연 이해까지 이렇게 다루기로 했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의 제한도 있고 그래서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제 특히 갈릴레오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강에서는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 내지는 유기체적 우주론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화이트헤드를 다루는데 그때 앞에 제가 열거한 철학자들에 대한 그 비판적인 그 평가라든가 그 언급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덧붙여서 또 뉴턴에 대해서 주로 뉴턴을 비판을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뉴턴은 2강에 가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참고한 책들을 앞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 이제 내용은 뭐 제가 아주 독창적으로 뭐 써서 쓴 논문은 아니고 예, 여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 책들을 제가 찾아서 그 내용들을 주로 발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더 있긴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고의로 빠뜨린 건 아니고 실수로 빠뜨린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책들 나중에 구입하셔서 보시면은 제 강의가 더 이제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먼저 서양 고대 그리스의 자연관인데요. 이 강에 제가 써놨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화이트헤드라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형이상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또 한 사람이 또 위대한 형이상학자라고 그러면 이제 프랑스 철학자인 질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도 그렇고 본인의 강의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형이상학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마 이제 마음속으로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본인도 위대한 형이상학자이지만 화이트헤드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화이트헤드가 20세기 철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그 형이상학이라는 그 관점에서만 볼 때는 굉장히 독특하고 또 독보적인데요. 이 화이트헤드가 과정과 실제라는 그 본인의 주저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우리말로 아주 좋은 번역이 다양스럽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책과 그 다음에 관념의 모험이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화이트헤드가 쓴 그 말년에 쓴 형이상학 3부작 중에 2권인데 마지막 한 권은 뭐 사고의 양태라는 책도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책에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편에 대해서 주석을 하고 본인의 생각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좀 다른가 이런 거를 많이 써놨는데요. 화이트헤드가 주장하기에 이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과 그 다음에 뉴턴의 프린키피아라고 있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린키피아라는 책 2권의 책이 서양 사상사에 있어서 우주론에 관한 가장 영향력이 컸던 2권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화이트헤드는 이 뉴턴보다는 화이트헤드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예, 그 점이 굉장히 재밌고 오늘 할 2강의는 아마 이제 큰 줄기에서는 뉴턴에 반대하고 플라톤에게 손을 들어준 화이트헤드가 어떤 방식의 철학을 펼쳤는가 여기에 있을 것 같고 그 핵심 주장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속성 내지는 요즘 말로 또 유대라고 할까요? 연대성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워낙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포인트를 제가 맞춰서 2강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1강을 보시면 플라톤의 이제 티마이오스 편인데요.
제3의 류의 설정이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이게 뭔가 생각하실 분이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플라톤의 철학 그러면 이디아론이 제일 유명하죠. 예, 이디아론을 통해서 현상 세계, 예,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세계, 예, 그 계속 변화하고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이 세계의 근거가 되는 정말 참으로 존재하는 실제하는 세계를 이디아 세계라고 플라톤이 불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철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신 내용인데, 플라톤이 그 이제 초기 대여편은 소크라테스의 자기 스승의 아마 영향을 많이 받은 시기의 그 대여편들이기 때문에 이 이디아론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 중기부터는 이디아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 이제 후기로 가면은 마찬가지로 그 존재론적으로 이디아론에 대해서 증명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 비판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 보면은 이디아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디아의 세계 내지는 그 안에 있는 이디아들이 이 현상계와 맺는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분유 내지는 참여설을 통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서양 철학의 아주 오래된 문제죠. 예, 감성적인 것과 순수하게 이 지성적인 것, 가지적인 것, 그 두 존재 사이에, 혹은 인식론적으로는 두 인식 능력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룰까, 뭐 이런 근대에 와서는 칸트나 이런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지만 플라톤도 그런 고민을 존재론적으로 했던 거죠, 먼저. 근데 그 분유설 내지는 참여설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그 학교 내에서도 아마 그 비판이 있었던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논리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특히 파르메니데스 편, 본인이 쓴 파르메니데스 편에 보면은 이제 젊은 소크라테스와 나이 든 아주 원숙한 철학자인 파르메니데스, 소피스트는 아니죠. 예, 그 서구 존재론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파르메니데스와의 이제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서 파르메니데스가 소크라테스한테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뭐 크게 봐서 한 두 가지 지점을 비판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어떤 그 존재와 가치가 일치하는 지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데아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사과의 이데아가 있다라고 치면은, 예, 그 사과라고 하는 그 정말 형상, 완벽한 사과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그 형상을 분유한, 형상의 그 본질을 분유한 구체적인 사과들이 있을 텐데, 이 관계가 무엇이냐, 이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개별적인 다수의 사과가 이 하나인 이데아, 형상으로서의 사과를 향해서 만약에 그게 참여를 했다면, 이건 이제 참여라고 부릅니다. 참여를 한다면 사과의 이데아 전체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부분에 참여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부분에만 참여한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것도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부분에 참여하면서 그 개별적인 사과들은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독특한 성질들, 개별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고, 반면에 이제 그 만약에 일자인 이데아, 사과의 이데아가 각각의 개별적인 사과에 이번엔 자신의 그 본질을 분유해준다는 건 나눠서 준다는 거죠. 예, 마치 선물하듯이 그렇게 주다 보면은, 문제는 이데아가 하나고 완전한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 파르메니데스의 일자설의 설을 대변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인 그 이데아가 자기 자신을 나눠서 분유해 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데아의 원래 그 일성, 하나 된 그 통일성이 깨진다는 거죠. 예, 요런 일과 다에 관한 아주 어찌 보면 좀 미묘한 논리적인 난점들, 이런 문제들을 첫 번째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또 한 가지 지적하는 지점은 이데아라고 하는 이데아의 종류들을 한번 쫙 열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한테
사실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을 대변하는 거죠. 당신 수의 이데아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당연히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 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학적 존재자는 우리가 감각적인 존재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 예,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뭐 진짜 그 이데아로서 가치 있는 것들, 먼저 선의 이데아, 뭐 용기의 이데아, 이런 윤리적인 가치에 관련된 이데아를 먼저 물어봤는데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숫자 수인 거죠. 기하학적 도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번엔 이제 사람의 이데아가 있는가, 사슴의 이데아가 있는가, 뭐 등등 물어보니까 조금 자신이 없어집니다. 자신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당연히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제 거기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파르메니데스가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머리카락하고 손톱의 이데아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없죠. 예. 여러분 동양의 그 장자라면 모든 것에 다 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기왓장 속에도 도가 들어가 있고, 이건 이제 도가 내재해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초월성도 있고 내재성도 다 있겠지만 도라는 게, 심지어 당자는 저 똥에도 여러분 뭐 식사를 안 하셨으면 죄송하지만 똥에도 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더럽고 가치 없고 뭐 우리가 무가치하고 뭐 추하다고 생각하는 사물에 대해서는 플라톤이 이데아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점은 이 파르메니데스가 보기에 굉장히 당신은 세론의 세상 그 평가라든가 이런 관습이라든가 이런 가치 판단에 지금 굉장히 휩쓸리고 있다. 철학자로서 아직 젊어서 무르익지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데아론에 대한 그 신랄한 비판들이 이미 있었는데, 이런 비판 이후에 플라톤이 또 고민을 했겠죠. 이 플라톤의 위대한 점이 이런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 세계, 이 두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는 게 보통 철학 교과서나 우리 철학사의 얘기인데, 요 후기 티마이오스라든가 파르메니데스 편 이후에 플라톤이 어떤 생각했는가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화이트헤드가 사실 고등학교 때 그 라틴어 히라버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과 수학과 이제 응용 수학을 했으니까 물리학의 대가인데, 나중에는 하지만 고전어로 플라톤을 다 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티마이오스 편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친구가 유명한 전문가고 해서 뭐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죠. 근데 티마이오스 편에 대해서 화이트헤드가 그 굉장히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제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 제3의 류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까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데아의 세계, 완전 무결한 형상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현상 세계가 있는데, 현상 세계의 사물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미학 이론의 미메시스라고 있죠. 형상이 원본이라면 그거를 모방한 게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물이 모방된 거죠. 근데 그 모방된 걸 한 번 더 모방해서 그림 그리면 훨씬 더 원본으로부터 더 떨어지기 때문에 미술, 그림 그리는 거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에서는 그런 그 진리 이론, 인식 이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건데,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플라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방, 원본과 모방, 그거 말고 이 우리가 만나는 구체적인 개체들이 그냥 단순히 현상계의 모방품이다, 모방물이다, 이미지를 그냥 형상을, 이데아를 닮은 그냥 형상일 뿐이다, 그러면 뭔가 좀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이데아를 닮은 그 형상, 이미지 빼고 진짜 남는 개체 하나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데아의 영향을 받아서 이데아를 분유받아갖고 어떤 형태를 가질 거 아니겠어요? 사과면 사과의 모양이라든가 뭐 사과의 맛이라든가 이런 본질이 있다면. 근데 그거 말고 그걸 이렇게 추상해내고, 추상이라는 걸 이렇게 제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제거하고 남아있는 그 무엇, 개체를 개체게끔 만들어주는 형상 말고요, 본질 말고 또 뭐가 있을 텐데, 그게 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플라톤 자신은 생각을 못했었는데,
기발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고대 자연 철학자들 중에 보시면 여러분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철학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무한정자라는 아페이론이라는 그 페라스라는 말은 이제 울타리란 뜻인데 거기다 부정어를 써서 아페이론 그러면 무한정자, 제한되지 않은 울타리가 없는 거죠.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가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궁극적인 어떤 실제다. 예, 그 아르케다. 원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굉장히 좀 원래 이제 아낙시만드로스가 생각한 것도 사실은 우주가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가장 원초적인 진료 덩어리 이런 걸 생각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 아무도 몰라요, 확실한 거는. 하지만 고대 철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름을 이제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제3의 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원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물 그 자체,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데아는 이데아대로 따로 있고 그 이데아를 분유한 혹은 이데아에 참여해서 가지고 온 그 이미지들 말고 속성들 말고 그 속성들을 담지하고 있는 그 사물 그 자체의 어떤 요소들, 이게 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진 겁니다. 티마이오스 편을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한자경 그 이화여자대학의 한자경 선생님 쓰신 그 실체 연구라는 책에서 원문만 가져왔습니다. 티마이오스 번역을요. 자,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새로 시작하자면 앞에 것보다, 이 앞에 것이라는 거는 본인 자신의 이데아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더 여럿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그때는 두 가지 종류만 구분했었지만 이번엔 세 번째 종류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두 가지로 충분했었다. 제가 임의적으로 번호를 붙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원형, 파라데이그마라고 하는 본의 종류로 전제된 것으로서 지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며 오직 지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데아는요. 그러나 언제나 그 이데아 자체는 언제나 자기 동일적으로 불변하는 것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첫 번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본의 모방물로서 미메시스라고 하는 모방이죠. 모방에 의해서 생겨난 생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경우에 가시적인 거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걸로 대표했지만 뭐 만질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플라톤은 여기에 대해서 국가편 보시면은 이런 사물에 대한 인식을 뭐라고 불렀죠, 여러분? 그 의견이라고 불렀습니다. 억견, 뭐 의견 이렇게 쓰는데 독사라고 하죠. 예, 통틀어서 그렇게 의견이라고 불렀는데 의견의 대상이 되는 정말 현실적인 그 존재자들, 현상 세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린 두 가지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세 번째 것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 그러나 이제 어렵고 분명치 않은 세 번째 종류의 것을 논의해야만 한다.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죠. 이것은 어떤 힘과 어떤 본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 뭐 디나미스, 피시스가 이제 그 본성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이것은 일체 생성의 수용자로서, 수용자라는 게 이제 영어로 리셉터클이라고 하죠. 네, 리셉터클인데 말 그대로 뭐 뭔가 물이라든가 뭘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수용하는 그릇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수용자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뭘 담는 어떤 기능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비유하자면 어머니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실 뭐 어머니의 어떤 뭐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포용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자, 티마이오스 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종류라고 하는 거는 이데아에 의해서 이제 규정받음으로써 규정을 받고 형상적 규정들 그것을 자체 내에 수용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데아와는 구별되고요. 또 모방하고도 동일한 방식의 존재는 아니어야 한다. 그러니까 1번, 2번 다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종류를 구분하면서 이제 비유를 하기에 아까 이제 어머니 비유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자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티마이오스 편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지금은 세 가지 부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생성되는 것. 이제 2번이라고 썼는데 아까 모방돼서 나온 생산물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생성되는 것이 그 안에 생성되게 되는 곳, 그 수용자에 해당하는 것, 예, 그것이 3번.
그리고 생성되는 것이 태어남에 있어서 담게 되는, 그러니까 본에 해당하는 그 대상, 이데아, 형상, 그것이 1번이다. 특히 받아들이는 것을 어머니의, 또 본받게 되는 대상인 것을 아버지의, 그리고 이들 사이에 이제 태어난 창조물, 자연이죠. 자연물을 자식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여기 이제 티마이오스 편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게 요걸 그대로 이제 세 가지 존재 유형을 한번 구별을 해보면, 이데아는 생성해서 담고자 하는 원형으로서 아버지에 비유됐죠. 이데아의 모상, 그걸 닮은 모방된 것들은 이데아를 닮아서 생성되는 것인, 이거는 이제 생성된다는 건 생겨났다가 소멸하고 변화하고 뭐 다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생성 안에. 그래서 자연으로서의 자식에 비유되며 생성이 일어나는 그곳, 그것은 원형을 따라 모상을 수용하는 것으로서의 어머니에 비유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존재를 구별을 했고, 제3의 존재인 수용자가 이데아나 모상, 현상계의 사물을, 그러니까 이 사물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 이전에 국가편이라든가 중기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모상 그러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나 여러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 개별적인 사물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개별자보다 더 바탕에 있는 그 개별자를 개별자로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3의 인류로 전제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아낙시만드로스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정자라고 하는 어떤 진료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진료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자, 플라톤의 그 비유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신 속에 온갖 불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수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형상에서 벗어나 있어야 된다. 마치 비유하자면 향유를 만들 때 향기를 받아들일 액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최대한 향기가 없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모상을 수용하는 그 수용자라고 하는 것은 본성상 모든 형상으로서 벗어나 있어야 된다. 형상이 없는,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자연적 사물 중에 형상이 아무런 형태가 부여되지 않은, 뭐 철학적으로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본질, 형상 이런 게 규정되지 않은 무규정적인 어떤 재료, 뭐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 자체는. 예. 근데 사실은 구체적인 개별자를 이루고 있는 밑바탕에는 이제 이게 있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용자라고 하는 것은 본성상 모든 형상에서 벗어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이고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생성되는 것들의 어머니 내지 수용자인데, 그 수용자는, 요 얘기는 왜 하냐면 고대 이제 자연관,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물질의 기본 단위를, 가장 기초적인 단위를 물, 불, 공기, 흙, 이 4원소로 봤거든요. 근데 요 4원소라고 하는 것도 아주 궁극적인 어떤 그 마지막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원질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자는 흙, 공기, 불, 물 또는 이것들의 복합물이나 그것들을 생기게 한 요소다. 그러니까 더 밑바닥에 있는 더 원초적인 요소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이거는 중요한 얘기죠. 예. 왜냐하면 물, 불, 공기, 흙 이 4원소는 이미 형상이 부여되어 있는 거니까. 예. 형태가 이미 부여되어 있는 거죠.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이데아가 여기에 이미 이데아가 구현되어 있어요. 예. 분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형상이 없는 것이 수용자니까. 그래서 이 수용자, 이것은 볼 수도 없고 형태가 없지만, 하지만 모든 걸 다, 오히려 그런 형태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거겠죠.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도저히 참 나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그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도식은 원형, 이데아고 아버지로 비유되고 있고, 이 모상인 이 감각, 자식, 요거 사이에 이제 요 관계를 이 분유 관계인 거죠. 분유와 참여, 메텍시스라고 하죠. 메텍시스의 관계라면, 요 밑바닥에 사실 또 수용자인 어머니가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이 화살표가 요 모상으로 수용자 모상, 여기에 화살표가 그
일방향 내지는 쌍방향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존재하는 존재자들에 대한 구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용자는 이디야의 세계에 속하는 이디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상계에 속한 가시적 모상 자체도 아닙니다. 이 모상이라는 걸 에이콘이라고 부르는데, 자, 에이콘도 아니고 이것을 제3의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뭐라고 또 규정하기도 인식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플라톤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수용자라는 그런 맥락에서 코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코라가 바로 공간입니다. 장소, 공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그 후기 대화편 중에 티마이오스에서 혹은 필레보스에서 몇 가지 정치가 이런 책에 나오죠. 지금 이 필레보스와 제가 말씀드린 티마이오스 요 두 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제3의 류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제3의 류, 코라, 무한정자 다 같은 겁니다. 예, 같은 사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 수용자, 코라 이론인데요. 예, 조금 반복이 좀 많이 심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코라에 대해서만 설명한 걸 보면, 이 셋째 것 코라는 언제나 존재하는 공간의 종류로서 자신의 소멸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생성을 갖는 모든 것에 자리를, 헤드라를 제공해준다. 이것 자체는 감각적 지각을 동반하지 않는 일종의 추론에 의해서만 포착되는 것으로서 도무지 의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 도무지 의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예, 의견의 대상은 뭐죠? 감각할 수 있는 사물의 경우, 예, 이런 경우에 의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견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이 제3의 코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시 요거를 철학 용어로 바꿔보면, 형상은 곧 본질이고 우시아라고 히라보로 부르죠. 모상은 현상이고 피시스 자연이죠. 이런 경우, 이 경우는 자연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예. 수용자는 공간, 코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우리 해석할 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인데, 플라톤은 수용자로서의 공간을 그 각각의 개별적 사물이 갖는 3차원의 폭이나 깊이로, 또 깊이를 다시 2차원의 면으로 환원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면을 삼각형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장수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기하학적 공간으로 지금 환원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무한정자라고 이름 부른다고 하면서 설명드린 거는 마치 형상이 부여되지 않은 진료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이건 이제 플라톤의 지금 수용자를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플라톤이 둘 다 얘기했습니다. 둘 다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이다 딱 이렇게 말을 하자면 이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게 좀 더 구체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사물의 물질적 측면과 삼각형이라는 비물질적인 수학적 공간성이 도대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플라톤의 중기 플라톤 사상으로 친다면 삼각형은 이디야잖아요. 그렇죠? 이디야와 순수한 물질적 진료적인 것이 지금 결합이 된 게 현상 사물인데,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물론 그 시기에 아주 그 물질적인 사물의 물질적인 진료적 측면을 그렇게 부각시키지는 않았죠. 예, 그냥 모상 요것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이 사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삼각형이 코라의 어떤 본질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이 순수한 물질성, 진료성 같은 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런 거죠.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진료성을 상정하든가, 아니면 물질이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그냥 정말 삼각형 같은 그런 형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후자로 얘기하면 이디야가 있는데 굳이 이런 설명 방식을 왜 택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속성의 수용자, 사물 그 자체를 물질성 내지 규정성이 없는 아페이론과 같은 것으로 이해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한다면 곧바로 누가 떠올리시죠? 예, 아리스토텔레스. 좀 이따 공부할 아리스토텔레스의 순수 진료 개념을 우리가 플라톤의 생각하고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그 코라 수용자가에 대해서 이 규정성 없는 아페이론으로서의 어떤 물질성 뭐 이런 생각을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물질적 원자 같은 것으로 보았는지, 이거는 뭐 근거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네. 만약 이 물질적 원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예, 고대의 원자론자인 데모크리토스입니다. 예, 데모크리토스인데 제가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공간과 같은 것으로 보았는가. 예, 만일 빨간 글씨로 쓴 게 중요하니까 또 보겠습니다. 만일 사물 자체가 비물질적인 것이라면 현상 사물의 물질성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앞에 이 기하학적 도형, 특히 이제 삼각형이 코라를 이루고 있다면 진짜 물질성의 기원이 무엇인가,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플라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플라톤 철학의 또 매력이기도 해요. 항상 열린 결론. 예. 그만큼 플라톤이 독단적인 철학자가 아니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 수용자, 플라톤이 말한 제3의 류로서의 수용자 공간, 코라에 대한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플라톤의 이 티마이오스 편 뒤에 이제 우주론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면 화이트헤드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창조성 개념이 이 코라라고 하는 수용자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예, 그건 또 달리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순수 진료 이론도 창조성이라는 개념하고 아주 유사성이 있습니다. 화이트헤드가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고요. 예, 그걸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의 우주론은 이렇습니다. 방금 그 수용자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봤는데 플라톤은 우주가 존재하려면 적어도 3가지 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아, 사물의 본성으로서 불변적 존재가 드러나는 그 이데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페이론, 아까 우리가 본 무한정자, 수용자, 코라,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겁니다.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도 아니고, 이 고대 철학에서는 무는 없어요. 예, 뭐 데모크리토스가 같이 빈 공간은 있어도 무로부터의 사물이 창조됐다, 이런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그 헤브라이즘, 유대교적인 사고의 어떤 그 아주 고유한 생각이고 나머지 문명권은 잘 없는 생각이죠. 근데 이 아페이로는 무가 아닙니다. 예, 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존재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모든 경계를 허물고 사물들을 서로 관계 맺게 해주는 제3의 것. 이것도 재밌죠. 뭔가 사물을 관계 맺게 해준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능동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앞에는 우리가 존재자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데아와 아페이로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원리가 더 들어간다는 건데, 능동자, 뭐 포이운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무엇이 상징하냐면은 비유적으로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을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신이, 능동자에 해당하는 이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이 이데아와 아페이론 사이에서 양자를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섞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체적인 개별적인 현상세계 존재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요 능동자, 포이온, 데미우르고스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성질이 다른 이데아와 이 밑바닥에 있는 무한정자, 수용자가 사실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편에서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플라톤의 그 우주론, 그러면 거의 유일하게 이 티마이오스 편에만 나오는데 신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데미우르고스가 하는 일을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 우주는 제작신, 그러니까
아까 창조신이 아니에요. 데미우르고스는 기독교의 그 여호와 뭐 신처럼 무로부터 이 세계 우주를 뭐 말씀으로 창조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존재는 그저 그러니까 원래 이데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 원래부터 존재하고 영원히 이데아는 생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애초부터 존재하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소멸하지도 않고 원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우주가 원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데미우르고스는 그 이데아를 보고 마치 청사진, 설계도처럼 이데아가 있으면 그걸 딱 보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냐면 바로 수용자한테 갑니다. 코라한테 가서 재밌어요. 코라를 막 강제를 해갖고 이데아처럼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작용인이 돼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설득한 결과 이 수용자 앞에 이런 코라를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꾸 이름이 늘어나요. 방황하는 원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 요 티마이오스 요 편에는 방황하는 원인이라는 이름으로 수용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되게 시적이지 않나요? 예, 방황하는 원인 멋지죠. 예,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정처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 철학에서 보시면 동일성과 차이 이럴 때 방황하는 원인은 뭐에 가깝겠어요? 당연히 차이에 가깝겠죠. 예. 차이에 가깝겠고 이데아는 동일성, 동일자에 가깝겠죠. 그래서 동일성과 차이라는 그 개념으로 보면 재밌습니다. 동일성과 차이가 서로 완전히 다른 건데 데미우르고스가 이 양자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차이라고 하는 놈은 계속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살 달려야 되는 거죠. 그 달래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재밌는 거는 이 세 원인,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주가 탄생했다는 걸 설명하는데 뭐 사실 우주는 탄생할 수 있지만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리는 애초부터 있는 거겠죠.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그 신은 특징이 이래요. 그냥 특별히 머리가 좋지는 않아요. 예, 아주 뛰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게으르지 않다는 점에서 성실하다는 점에서 선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착하다, 선하다, 뭐 성실하기 때문에 선하다 이거는 정당한 얘기죠. 데미우르고스가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에 따른다면 오히려 이데아를 본받지 않고 자기가 독창적으로 뭘 만들어낼 텐데 그럴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를 그대로 모방해갖고 우주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방황하는 원인을 설득합니다. 자, 근데 이때 플라톤의 우주론에서 보면 이 아페이론 내지는 방황하는 원인, 코라, 무한정자 똑같은 이 수용자는 마치 어떤 진료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비유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때 설득한다는 말은 이 데미우르고스 신의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들을 때도 있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방황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성질을 다 없애고 완전히 이데아를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이거를 수학으로 얘기하면 뭐 무리수, 뭐 나눠지지 않는 거죠. 그 정수 중에 홀수인가요? 예, 계속 뭔가 분자에 올려놓고 분모로 나눠도 계속 끄트머리가 남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방황하는 원인은 절대로 완벽하게 정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데미우르고스 신이 방황하는 원인 수용자를 설득하지만 계속 뭔가 여분이 남는다는 거죠. 예, 이런 측면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방황하는 원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또 현대 철학에 제가 보기에는 또 시사하는 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 학문적 관심은 뭐 들레즈하고 화이트헤드 비교하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창조성과 들레즈가 말하는 그 차이 자체, 예, 그 여러분 카오스모스라는 표현이 있죠. 예, 좀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 방황하는 원인이 만약에 그 계보를 찾는다면 저는 방황하는 원인에서 찾고 싶습니다. 예, 물론 똑같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들레즈가 그걸 뭐 차용했다 이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굳이 계보를 따진다면 여기까지 와 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재밌는 게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플라톤주의를 전복시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최초로 플라톤주의를 전복한 사람이 플라톤이잖아요. 지금 얘기를 보면. 그쵸? 그건 재밌죠? 예. 예, 요거는 제가 그 서양 고대 철학, 국내 그 고대 철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1, 2권으로 쓴 아주 좋은 논문집들이 있는데, 책이죠. 있는데, 최화 선생님이 쓴 플라톤의 형이상학이라는 파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아주, 이것도 후기 플라톤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글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요. 자, 여기까지가 플라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비판적 관점에서 보려고 사실 했는데, 사실은 준비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뭐 큰 틀 정도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화이트헤드가 비판하는 그 대목에서 또 상세히 볼 테니까요.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하는 본질에 대한 통찰, 좀 중복됐네요. 그 통찰은 단지 종의 정의에 대한 인식에 그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종, 뭐 류 이런 게 있다면 거기만 그치질 않고,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현상을 현상으로 만들어주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사원인설도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형상과 진료죠.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은 플라톤의 이데아와 지금 제3의 류의 개념하고 비슷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똑같다라고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이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다르냐, 이거는 거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만약에 뭐 그런 걸 그 주제를 연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되는 거죠. 박사학위 논문도 쓰기 어려운 주제라 지도 교수님이 말리실 거예요. 너무 큰 주제라고. 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말뜻보다 좀 넓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원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원인 중에 한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사원인설을 보시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목적인, 목적 원인이 있죠. 뒤에 나오지만은 목적인이 있고, 그 다음에 형상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작용인, 뭐 운동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진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원인인데, 굉장히 그 원인이 다양하죠. 그 형상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플라톤의 이데아설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시죠? 어떤 원본에 해당하는 그런 건데, 플라톤과 다른 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형상은 이데아처럼 이 현상 세계의 사물과 동떨어져서 따로 저기 어떤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 개별적인 사물 안에만 있는 겁니다. 개별적 사물 안에만 있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형상, 즉 본질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목적인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에게만 있는 고유한 원인인 거죠. 그게 이제 중세 철학에 이르기까지, 중세 후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은 중세에서 한참 뒤에 14세기 뭐 이때 돼서 13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해서 한참 뒤에 수입이 되죠. 그래서 마치 현대 철학자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제 저항도 있었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거의 뭐 학계를 지배하다시피 되죠. 근데 목적인이라는 개념이 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 점이 이 사람의 철학의 독특성인데, 우리가 보통 원인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 중에서는 굳이 얘기하자면 진료인이나 아니면 그 작용인에 해당하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다루는 그 존재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존재론을 이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보시면 실체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형상과 진료,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게 형상과 진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원인, 그리고 이제 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현실태와 잠재태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학인데, 이 신은 기독교의 하느님하고는 또 달라요. 순수하게 철학자가
어떤 사변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혹은 논리적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자로 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제 순수한 그 목적인이기도 하고요. 최초의 운동인, 작용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신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사실 다 봐야 되는데, 그러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이제 2부와 관련해서만 몇 가지만 포인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개념은 대체로 이제 플라톤 그 철학에 대해서 철학사에서는 궁극적 의미의 존재란 보편적인 이데아 형상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그 실제성이 떨어지는 현상세계의 개별자들은 그냥 이데아의 모상이다. 지금 요거는 정말 중기 플라톤의 철학까지만 보통 다뤘다는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던 후기 플라톤의 제3의 류라는 그런 생각을 아직 소개하지 않은 철학사에서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과 그 플라톤의 입장하고는 대비해서 궁극적인 의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현상세계의 구체적인 개별자들, 그러니까 따로 이데아가 실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이 말, 나의 이문교라고 하는 사람, 구체적인 요 마이크, 이런 게 진짜 실제하는 거고, 이걸 실체라고 불렀다는 거죠. 실체라고 불렀고, 보편적인 이데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개별적인 그 사물들 안에 있는 에이도스, 형상인 거죠. 그 형상, 사실 형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좀 어렵지만 구체적이면서, 그러니까 이 개별 사물에만 있는 본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는 보편자잖아요. 그죠? 모든 개별자에게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개념이고,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거 이데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따로 존재해요. 근데 플라톤한테는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보편적인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하나의 인간 속에 그 사람의 본질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질인 인간됨,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상시켜서 보편적인 인간됨이라는 걸 떨어져 얘기하면 그건 2차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거고요. 참,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존재의 원형을 이성적 사유 대상인 가직의 이데아로 봤다면, 이건 제가 계속 단서를 붙이지만 중기 플라톤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의 원형을 감각 경험의 대상인 가시계의 사물들, 개별자로 봤다. 그 개별자가 1차적으로 실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개별자로서의 실체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모든 철학사를 읽어보시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맞고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맞고요. 자, 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요겁니다. 개별자가 그 아래 속하는 종이나 류 같은 보편자. 여러분, 이게 보편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보편자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개념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죠? 근데 이 개별자가 보편자보다 더 근원적 의미에서 참으로 존재하는 실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 사람의 존재론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은. 철학사에서 좀 깊이 다루는 책들은 이런 걸 다루지만, 보시면 개별자에서 속성을 제외한 담지자로서의 실체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책마다 조금씩 실체 정의가 달라지고 있어요. 사실은. 보시면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과연 플라톤의 이원론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제시했는지, 이것도 이제 의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체라고 생각한 것은 개별자에서 속성을 제외한 속성 담지자로서의 기체, 이 바탕 기자죠. 밑에 놓여서 몸이죠. 밑에 모여, 휘포케이메논이라고 하는 히라본데,
바탕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거, 속성들을 담지하는 아까 수용자 비슷한 거죠, 느낌이. 이것은 바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편에서 설정한 제3의 속성들의 수용자로서의 그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X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후기 플라톤하고 비슷해지죠. 예. 그래서 플라톤이 수용자라고 말했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는 이제 특히 범주론이라는 책하고요,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도 입장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 입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라고 부르는 거를 부를 수 있는 게 1차적으로는 개별자를 실체라고 부르는데, 개별자가 그냥 개별자가 완성된 게 아니라 요거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형상과 어떤 이 자체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 속성, 그런 형상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걸 받쳐주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체로서의 그 무엇이 있다. 예, 범주론에서는 특별히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기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형이상학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다가 진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개별자로서의 실체라고 하는 거는 분석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어떻게? 하나는 형상 플러스 진료. 형상과 진료가 결합된 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로서의 실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사실은 존재의 의미가 뭔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존재의 의미는 한 10가지 종류의 그 범주, 여러분 잘 아시는 범주라는 걸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중에 으뜸 가는 범주가 뭐냐? 실체 범주라고 얘기합니다. 실체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양, 퀄리티, 성질, 운동, 여러 가지 있겠지만 9개 범주가 따라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또 보겠지만 우리 언어하고 비슷합니다. 언어의 사고 습관하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실체와 속성의 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실체가 있고 실체에 귀속되는 성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실체에 해당하는 걸 주어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수로 자리에다가 속성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는 검은색이다 그러면 이 마이크가 실체인 거죠. 그러니까 실체라고 하는 거는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주어 자리에만 올 수 있는 것, 예. 수로 자리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속성에 해당하는 거는 범주로 표현할 수 있는, 이거는 까마타, 이거는 성질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으뜸가는 범주는 실체 범주고, 그래서 이제 이 실체를 규명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내지 존재론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실체가 무엇이냐, 사물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걸 추구하는 그런 와중에 지금 실체가 첫 번째 개별적인 사물, 개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이 개체 중에서도 진짜 으뜸가는 제1실체라고 부르는 primary한 substance, 실체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들은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는데 진짜 변치 않고 그 속성들을 받쳐주는 그 무엇, 예, 휘포케이메논, 기체라고 하는 게 진짜 으뜸가는 제1실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범주론에서. 그리고 형이상학이라는 책의 일부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굉장히 오랫동안 서양 철학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언뜻 보면 실체가 이원론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실체니까, 개별적인 실체니까요. 개체, 그냥 단순히 개체라고 해도 되는데, 이 개별적 실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분해를 해보면 형상과 진료가 결합되어 있더라. 존재론적으로도 그렇겠죠.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플라톤의 이원론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완전히 같지는 않죠, 사실은. 자,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는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 우선 개별자가 더 이상 단일한 게 아니라 형상과 진료의 합성체다
라는 걸 알아냈죠. 그래서 단일한 존재인 실체가 이제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개별자를 분석을 했을 때 무엇이 더 그 개별자를 개별자이게끔 만들어 주는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개별자의 본질에 해당하는 거, 그걸 실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형이상학이라는 책의 진짜 이게 최종 버전이에요. 개별자를 개별자이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궁극의 실체인데, 그걸 이제 우시아라고 부른다면 그게 무엇이냐 할 때 이제 그 기준을 분리 가능성이라는 독립성과 이것이라는 개체성, 이것이라고 개체성 이것이라고 지칭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분리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적인 존재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다른 사물하고 이렇게 연속되어 있거나 분리 불가능하면 안 되겠죠. 실체가 되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를 기체가 아닌, 즉 진료가 아닌 독립성과 이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체를 다시 진료가 아니라 형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한 번 반전이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바로 여기 예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장에서 어떤 바늘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바늘의 원료가 되는, 그거는 이제 사실 바늘 자체를 이루는 걸 철강이라고 합시다. 그냥 철강, 우리가 전문적으로 모르니까 철 덩어리가 쫙 있는데 그걸 이제 가열해 갖고 일단 녹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마음대로 형태가 바뀔 수 있도록 녹여서 이제 주물을 하는데, 어떤 거푸집처럼, 제가 용어를 몰라갖고 그런 데에다가 집어넣고 찍어내는 거죠. 식히면서 어떤 정령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바늘이, 똑같은 모양의 바늘들이 대량 생산되는 거죠. 하루에도 몇만 개씩 나온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늘의 그 재료가 되는 그 진료 자체도 사실 형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진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한 진료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2 진료라고 불러요, 보통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제2 진료라고 부르고, 형상이 아무것도 없는, 마치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수용 제3의 류처럼 아무런 형상도 갖고 있지 않은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제1 진료 혹은 순수 진료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분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비유를 든 거니까 마치 그냥 바늘의 원료가 되는 철의 그 액체 상태를 그냥 순수 진료, 제1 진료인 것처럼 우리가 비유를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순수 진료의 상태에서는 여러분, 진료가 실체일 수 있을까요? 이 기준에서 독립성, 분리 불가능성이라는 독립성과, 특히 그냥 독립성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독립성과 이것이라고 지시할 수 있는 저 개체성 없죠. 그런 개체성을 안 갖고 있죠. 순수한 진료는. 그렇죠? 형상이 부여되었을 때 비로소 모양이 똑같더라도 최소한 시간과 공간을 다르게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전자 현미경 아주 정밀한 거 보면 모양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형상 때문에 하나의 개체로서의 바늘이 다른 바늘과 구별되는 거죠. 실체로서, 독립된 이것으로서, 개체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단순히 형상과 진료의 실체 이원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최종적인 입장은 형상이야말로 실체 중에서도 더 으뜸가는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형상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 철학의 이제 역사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진짜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뒤의 입장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근대 그 우주론이나 화이트헤드가 이제 비판하는 근대 철학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기체로서의 실체 개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철학이지만 이 영양사적으로 봤을 때 진료 내지는 기체로서의 실체 개념, 여기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형상으로서의 실체 개념도 영향을 많이 끼쳤죠.
자, 뭐 요 정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예, 형상과 진료의 구분이 사실은 절대적 구분이 아니라는 거, 상대적인 구분이라는 거를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제일 밑바닥에는 사실 요거를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우주론을 아실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제일 밑바닥에 순수한 잠재태로서의 순수 진료가 바탕에 있고요. 여기에 어떤 형상이 부여돼서 구체적인 비유기적인 사물들, 암석, 흙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그 위에 식물, 동물, 인간 이런 위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 근데 뭐 요걸 통해서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아까 순수 진료, 그 다음에 제2 진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제2 진료라고 하는 거는 형상이 부여된 진료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개체는 그 밑에 있는 순수 진료에 비하면 사실은 한 단계 더 파생적인 존재인 거죠. 합성물이고. 근데 이 제2 진료 내지는 하나의 개체, 이것이 형상이 부여된 이 개체도 그 윗단계와 비교를 한다면 이건 진료가 되는 거죠. 네, 그 윗단계 또 여기 형상이 부여돼서 다른 개체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발전이라는 말을 썼지만 어쨌든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계속 형상과 진료의 관계에 의해서 계속 개체가 달라지는 거. 요런 걸 볼 때 형상과 진료의 관계가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런 걸 아실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 맨 끝에 여러분 이제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설명할 때 우리나라 태극기를 제가 종종 예로 드는데 태극기를 보시면 맨 끝에 이제 위에 빨간색 양을 나타내고 파란색은 음을 나타내는데 맨 끝에 아주 미세하게 아주 가느다랗게 빨간색이고 가느다랗게 파란색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완벽하게 양의 기로만 되어 있는 존재자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거죠. 예, 또 반대로 완벽하게 음의 기로만 이루어진 현실적인 존재는 없는 거죠. 이건 그냥 아이디얼 타입인 거죠. 예, 어떤 그 한계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죠. 지금 순수 잠재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현실 세계에 만나는 개별적인 존재자들은 순수 잠재태가 없어요. 즉 순수 진료라는 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존재죠. 생각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고. 근데 또 반면에 그럼 여러분 순수한 진료가 있으면 순수한 형상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순수한 형상을 바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바로 신은 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료와 형상의 관계를 통해서 운동을 설명하거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하지만 기체로서의 진료가 있고 그 위에 어떤 속성이 부여되면은 생성하는 거고요. 예, 사실은 생성과 소멸은 좀 더 복잡하죠. 근데 제가 빠른 시간에 설명을 못 하겠고 어쨌든 진료와 형상의 관계 혹은 잠재태로, 그러니까 진료는 잠재태고 형상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개체가 현실태인데 그 개체로 만들어주는 건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을 현실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이 잠재태와 형상 현실태의 관계에 의해서 생성과 소멸, 변화 이런 걸 다 설명합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 맨 끝에 순수 현실태로서의 신이 있는데 신이 최종 목적인이고 본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 모든 움직이는 사물의 목표가 됨으로써 달리 표현하면 유혹을 해서 사물로 하여금 운동하게 만드는 존재. 본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특징은 안 움직이는 게 우월한 거예요. 예, 부동의 존재, 영원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신이 하는 일은 뭐냐? 뭐 인격신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존재, 순수하게 사유하는 존재거든요. 예, 이런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인데 이 화이트헤드의 그 신 개념하고 좀 비교할 또 그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서 신의 원초적인 화이트헤드의 그 신의 원초적인 본성 뭐 이런 것과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예, 뭐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고대 철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근대 르네상스 시기의 자연관이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본 후에 본격적으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적 우주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르네상스의 그 과학자 중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보통 뉴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뉴턴보다는 갈릴레이를 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갈릴레이가 한 말 중에 이 시대의 자연관에 대해서 아주 그 분명하게 말해주는 언명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글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광대한 책, 즉 우주에는 철학이 적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책이 사용되는 언어를 배우고 그 안에 적힌 특징들에 친숙해지지 않고서는 그것을 읽을 수가 없다. 그것은 수학적 언어로 적혀 있고 그것의 글자들은 삼각형, 원, 그리고 다른 기하학적 형상들이다. 이것들이 없다면 인간은 한 단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이 갈릴레이가 쓴 말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느 정도 보이죠. 예, 우주에는 광대한 책, 철학이 적혀 있다. 아이디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제가 아까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취소하고 그리스적 세계관,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여러분들은 금방 감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책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은 기독교의 성경을 일종의 패러디한 거죠. 이게 예. 성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죠? 성경의 언어는 어떤 거죠? 예, 계시의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거라면 성경 말씀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의 언어고, 뭐 비록 히브리어나 히라보로 쓰여 있다. 이건 인간의 언어지만 그렇긴 하지만 마치 그 성경처럼 우주에도 우주라고 하는 어떤 그 책이 있는데, 성경책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언어는 뭐냐? 수학이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이 시대 정신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수학을 공부한다는 건 수학의 그 언어를 배운다는 것,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수학을 문제도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특히 수학이라는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죠.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려고 하면 우주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우주라는 성경책을 알려면 그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건 바로 수학이더라. 그리고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글자들이 삼각형, 원, 기하학적 형상들이다. 이 형상들이란 말이 중요하죠. 플라톤의 이디야 같은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갈릴레이 근대 과학을 얘기를 할 때 갈릴레이를 빠뜨릴 수 없고, 실제로 갈릴레이에 관한 그 과학 철학책이 지금 뭐 현재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플라톤주의자입니다. 사실 보통 과학적 작업이라 그러면 실험, 관찰, 뭐 귀납적인 방법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지만 특히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는 강조하는 지점은 바로 이 수학이라는 겁니다. 예, 자연은 수학의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수학을 통해서 접근하면 우주의 비밀이 풀린다는 거죠. 예,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자연의 진리는 수학적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 자연에 실제한 것과 지성적인 것은 측정 가능하며 양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은 양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하고 양적인 것만 측정 가능하죠. 그래서 자연의 진리가 수학적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함축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색깔이나 소리처럼 우리가 어떤 질적인 퀄리티들을 갖고 있는 여러 성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연 속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지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성질들, 그러니까 정양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그런 성질들이 자연 세계 구조 내에 어떤 지위를 차지하냐는 거죠. 근데 결국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수학적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런 성질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예. 이 갈릴레이의 입장에서는 자연적 물체들은 우리 감각기관에 작용을 해서 우리 내부에서 사실은 변형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원래 진짜 자연의 모습은 양적인 거, 다시 말해서 수학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하실 만한 점이, 여러분 철학사를 공부를 하신 분들, 예, 철학사에 익숙하신 분들은 바로 로크가 떠오르실 텐데, 로크의 그 제1성질, 제2성질이라고 하는 구분, 좀 이따가 또 보겠지만은 이 구분이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로크가 처음 고안해낸 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갈릴레오라든가 그 밖에 많은 사상가들이 이미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크는 이런 자기에게 이제 주어진 이런 관념들을 좀 더 정밀하게 다듬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뭐 갈릴레이를 비롯해서 그 이전에 여러 과학자 사회에 이미 일반적이었던 관념이었다. 그거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 자연이라는 개념 아주 유명한 명저죠. 예, 고전적인 그 서양의 자연관, 자연 철학에 대한 저서인데요. 예, 요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콜링우드라는 학자죠. 예, 아쉽게도 좀 절판이 돼서 책은 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번역도 좋고요. 이 책 자체가 자연관에 관한 아주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갈릴레오에 있어서 이 제2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제2성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이라든가 뭐 맛이라든가 우리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적 성질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 주관적인 우리 내면에서 우리 주관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질이라고 로크도 얘기를 하고 갈릴레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1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수학을 통해서 기술할 수 있는 양적인 자연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 성질들이죠. 그런 게 제1성질인데, 이 제1성질들의 어떤 그 기능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것이 표현된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원래 제2성질은 제1성질로 환원시킬 수 있는 거죠. 원래 제1성질이 실제로 존재하는 자연세계에는 제1성질만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관념으로 이제 주어지는 게 제2성질이라는 게 로크의 철학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갈릴레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성질은 제1성질로부터 파생됐고, 또 그것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그것에 뭐 배합이나 배치나 그런 관계가 바뀌면은 제2성질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객관적인 존재를 결핍하는 게 제2성질이다. 그냥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갈릴레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는 순수하게 양적인 세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감각적 존재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개입됨으로써 우리에게 친숙한 다양하고도 질적인 측면을 나중에 획득하게 되는, 이게 이제 파생적인 거죠. 이 질적인 거는 나중에 파생적인 거고, 진짜 있는 건 순수하게 양적인 세계,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 갈릴레오 자연관을 정리를 또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된 자연은 한편으로는 그것의 자연의 창조자인 신이 있고요. 또 반대편에 인간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신, 그 사이 어딘가에 자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 모두가 자연을 초월해 있는 존재라고 갈릴레오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 자신이 자연과학자이지만 또 일종이라기보다 철학자입니다. 철학자고 철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활성적인 inert matter라고 영어로 돼 있죠. 비활성적인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생명체가 아니니까. 자기 이외에 그러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위에 원인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 인간이든가 특히 신이죠. 신 제일 원인으로서의 신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대 과학은 갈릴레오에 이르러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자연이 과학적 지식의 올바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용어들을 창안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뉴턴이 어찌 보면 독창성에 있어서는 갈릴레오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자, 그 용어들은 질적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자연에 실제하는 것이란 공간적인 양이나 시간적인 양에 불과한 것이고요. 양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다. 갈릴레오가 이해했던 과학 원리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면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갈릴레오의 입장을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자연관으로부터 이제 파생된 철학적인 함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은 더 이상 유기체가 아니라 기계다. 그래서 유명한 그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이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와 과정은 목적인 아까 우리가 1강에서 공부했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 우주가 목적이 있는 거죠. 예, 신이라고 하는 제일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목적인인 신의 어떤 유혹에 의해서 이 세계의 모든 개별자들이 자신의 본성을 발휘하려고 하고 뭔가 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런 세계관은 유기체론적인 세계관이죠, 일종의.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 다루지 못했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태론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해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요. 거기에 비해서 고대 철학자 중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원자론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갈릴레이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원자론에 따르면 우주는 빈 공간과 그 빈 공간을 떠다니는 원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말 그대로 아톰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눌 수 없다는 뜻이다. 아톰이라고 하는 거는 더 분리될 수 없는 최소 단위인 그런 물질 크기와 어떤 무게를 가진 그런 것들이 우주를 떠다니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각각 뭐 원자들은 모양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정말 수적으로 무한히 많은 그런 원자들이 빈 공간을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또 그 원자들의 이합 집산에 의해서 그것이 결합되면 뭐 한 덩어리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이 발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이 데모크리토스의 이런 아이디어가 사실 뭐 그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 방식이 있었지만은 전형적인 양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거를 원자라고 하는 아주 그 최소 단위가 물리적으로 서로 부딪히고 이합 집산함으로써 생겨난 파생적 결과로서 우리가 색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제2성질에 해당하는 그런 성질들이 나중에 파생적으로 나온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사실 갈릴레오가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델, 원자론적 모델, 그 원자론자들의 자연 모델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모델이 서로 굉장히 대비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뭐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그 가치론적으로 볼 때 특히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원자론적 모델로 우리가 자연을 생각하게 되면 자연에 어떤 가치가 없죠. 몰가치적이죠. 가치 중립적인 거에 불과합니다. 뭐 생명도 사실은 전부 다 물리적인 존재로 환원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목적이 없으니까 자연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일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자연관으로는 사실 현재 우리가 정말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 위기라든가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거기서 끄집어내기는 어려운 거죠. 철학적으로 어떤 토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도 이런 유기체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 내에서는 어떤 사물이 자연적인 위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불 공기라고 하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 있다면 그 요소들은 물은 밑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고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불은 더 맹렬하게 위로 올라가고 뭐 이런 성질이 있는 거죠. 흙은 더 밑으로 떨어지고. 근데 이제 사실 자연적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물이 원래 갖고 있는 어떤 목적, 형상인이라든가 목적인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공적으로 인위적인 힘을 외부에서 가해서 이제 자연적인 힘을 바꿀 수는 있지만 결국은 자연적인 힘 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 자연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위치가 있는 것이고 그 위치에서 벗어나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는 자연적 위치, 자연적인 운동을 못하게 된 사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적론적인 자연관인 우주관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좀 더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다시 새롭게 재생시킬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갈릴레오의 입장은 유기체론이 아니라 기계론이라는 거, 요것이 이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나 과정은 단순한 운동이며 이 운동은 물체들의 작용이 충격의 성격을 지니든 인력이나 반발의 성격을 지니든 상관없이 나중에 뉴턴이 또 다 설명하죠. 이미 존재하는 물체들의 작용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물리학, 양적인 관점에서 다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측정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적인 성질을 다 배제하고 양적인 걸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측정도 가능하고 그뿐만 아니라 예측도 가능하고 그래서 유용한 거죠. 예. 근대 과학이 그래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철학적인 함축은 이제 그러면 물질 세계는 이런데 정신은 뭐냐는 거죠. 정신이 이 우주에 차지하는 지위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인데 이제 갈릴레이는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룬 전문적인 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아마추어 철학자 정도 된 것 같고 본격적인 철학자들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데카르트가 심신 이원론을 주장을 하죠.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실체가 이 사람 생각은 아주 근본적인 그 근원적인 실체는 신이고 물질적인 실체와 정신적인 실체라는 유한한 실체, 무한한 실체 말고 유한한 실체를 상정하면서 실체는 사실은 그 실체들끼리 서로 상호작용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런 이제 본인의 실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은 근데 문제는 마음과 즉 정신과 몸이 통합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이렇게 내면을 봐도 몸과 마음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거죠. 예, 데카르트는 이제 뭐 궁여지책으로 뭐 송가선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명확하게 해결은 못하지만은 정신에 대해서 마치 자연 외부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연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갈릴레오의 견해에 따르면은 정신은 자연 외부에서 존재자들의 집단을 형성하고 예, 질은 퀄리티는 정신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되었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뭐 이런 아이디어가 로크나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조금 앞서 말씀드렸는데 데카르트의 심신 실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 실체를 통해서 설명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마음은 정신은 다른 원리를 통해서 또 다른 종류의 실체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실체, 두 세계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뭐 더 정확히 말하면 세계는 하나겠지만 이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가 둘이라는 뜻이겠죠. 예, 뭐 엄밀히 말하면은 실체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제 스스로 존재하는, 기독교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자존자, 이런 게 실체의 정의에 걸맞는다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신만이 무한한 실체는 신만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만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유한한 실체를 신이 창조한 유한 실체라고 이제 데카르트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차적인 의미에서만 정신과 물질이 실체다, 이렇게 데카르트는 보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신 상호작용의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잘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봉합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르네상스 철학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한마디로 철학의 방법적 모델로서 수학을 강조하고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뭐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히 합리론 철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모델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명석성, 확실함, 또 질서 잡힌 연역의 방법,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 공리가 있고 또 거기서부터 정리를 끌어내고 이런 식으로 그 잘 몰랐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또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연역을 해내잖아요. 이 수학의 성공에 아주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게 이제 철학자들입니다. 근데 철학은 특히 이제 형이상학적인 그 주장을 하기 마련인데, 이런 수학의 방법을 사용해서 확실한 형이상학적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이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철학사를 보시면 철학사를 수놓은 많은 형이상학 이론들이 다 다르죠. 예, 철학자마다 다 조금씩 크게든 작든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아주 그 경쟁하는 철학자들 사이에 어느 철학이 진짜 진리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데카르트에게 딱 떠올랐던 게, 수학처럼 이런 엄밀한 방법이 있다면 철학도 분명히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 이론의 여지 없는 확실한 진리, 보편타당하고 필연적인 그런 진리들을 철학에서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합리론자들이 자연철학과 물리학을 포함해서 철학 일반, 즉 형이상학과 윤리학에서도 수학과 같은 것으로, 즉 인과적 관계를 논리적 함축과 같은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수학적인 논리하고 이 물리적인, 자연에서 우리가 발견한 인과관계, 뭐 이런 것들의 관계를 자연과학은 성공적으로 수학으로 사실 물리적 인과관계를 잘 기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건데, 철학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검증이 가능한 것들이죠. 예, 귀납 추론이라고 하는 추론도 물론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연역 추론을 적용해서 수학적인 어떤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그걸 직접 자연에서 검증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사실은 과학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철학은 사실은 이 경험적 검증 잘 안 하죠. 예, 별로 그 근대 철학 같은 경우도 그런데, 오히려 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은 다른 학문 일반이겠죠. 근데 어쨌든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학의 이 확실성, 그 확실성은 방법, 연역적 방법에서 생겨난 거다라고 생각해서 방법 서설이라든가 뭐 이런 책에서 아주 그 본인의 방법을, 철학적 방법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핏 보면은 좀, 사실 저도 학부 때 읽어보고 그랬지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철학인가, 뭐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은 그런 방법인 것 같이 보였는데, 사실은 이제 지성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데카르트에 이어서 등장한 스피노자라든가 라이프니츠라든가, 심지어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자신의 책을 기하학적인 형식으로 씁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윤리학이라는 책, 원어 이름 에티카죠. 그럴 정도로 이 수학의 그 확실성과 그 연역적인 방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이 근대의 합리론자 혹은 이성론자라고도 부르죠. 합리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 근대 르네상스 시기의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보기에 자연의 구조는 수학적이라는 거예요. 자, 수학이 르네상스 시기에 등장했던 자연과학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이 사실은 대륙 합리론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특히 방법론적 모델과 이상적인 절차와 목적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데카르트에게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이 수학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갈릴레오의 기본적인 믿음이었다. 물리학자로서 그는 물리학의 기초를 설명하기 위해 자연에서 관찰되는 규칙성을 가능한 한 수학적 명제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철학자로서 갈릴레오는 물리학에서 수학적 방법이 성공한 사실로부터 수학이 실제의 사실적 구조를 파악하는 열쇠라고 결론 지었다. 앞에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뉴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대로 이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고요. 그 철학자인 존 로크의 이제 합리주의 이성론에 이제 대비되는 경험주의의 시조인 물론 베이컨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철학자는 로크입니다. 로크의 경험주의 인식론도 이 사람의 관념 이론, 표상 이론도 사실 이 물리학 이론을 이 관념의 차원으로 옮겨놓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표상을 관념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관념을 가장 기본적인 단순관념과 단순관념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합된 복합관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이나 반성 경험을 통해서 얻은 관념 모두 단순관념이고요. 이렇게 얻어진 단순관념들을 우리의 지성이 결합해서 얻어낸 관념이 복합관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직접 주어지는 것이 단순관념들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복합관념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관념인 것이고요. 근데 이때 단순관념 중에서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 자연에 있는 그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관념이 있어요. 관념이 있고 그런 관념들이 그 관념들에 대응하는 자연의 그 사물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제1성질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제1성질이고 이건 한마디로 물리학자들이 연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질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연장성, 수학적인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연장성이라든가 뭐 고체성 아니면 뭐 충전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충전성, 뭐 크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아까 갈릴레오 우리 공부할 때 본 것처럼 수학을 통해서 기술할 수 있는 것. 뭐 데카르트식으로 얘기하면 좌표상에다가 점 찍어서 이걸 우리가 도형도 그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질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1성질이고요. 사물이 객관적인 사물이 갖고 있는 제1성질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단순관념이 있는 거죠, 따로.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주관적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 제1성질에 대응하는 첫 번째 관념들, 1차적인 그런 관념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어떤 제2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 기원은 객관적인 사물들, 물리적 사물들이나 이런 사물들에서부터 기인하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로크가 뭐라고 표현하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힘인데 아까 제1성질이라고 얘기했던 물체가 갖고 있는 뭐 연장성, 고체성,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1차 성질이긴 하지만 그 1차 성질들과 무관한 게 아니죠. 그 2차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부터 파생이 돼서 우리의 감각기관과 만나갖고 한번 변형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변형 생기기 전에 그 단계를 힘이라고 불렀어요. 영향력인 거죠.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힘이라고 불렀고 그 힘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자극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바뀌어서 색이라든가 맛이라든가 뭐 냄새라든가 이런
이걸 이제 2차 성질이라고 부르죠. 2차 성질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단순관념으로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 정확하게 이 구도가 아까 갈릴레오가 얘기한 사물에 대한 그 생각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양적인 사물의 성질은 진짜 객관적인 물리적 사물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성질, 질적인 것들은 우리 마음이 마음에 의해 마음에 파생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뭐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이제 다 되어 있긴 한데, 자, 우리 뉴턴은 2강으로 넘어가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